안녕하세요. 평소에 듣기만 하던 채널인데 꼭 제 사연을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꿈꾸는 한 여자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북적북적 아이들이 많은 가정집을 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길 가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어머, 너네 너무 이쁘다. 부모님은 너희 같은 이쁜 아이들을 낳으셔서 정말 기분 좋으시겠다. 말하면서 부러워하고는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오빠, 나는 아이 무조건 많이 낳을 거야. 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거든. 나야 괜찮지만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나 엄마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던 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혼 1년, 자연 임신을 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았지만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요. 오빠, 왜 나는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걸까? 1년 동안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면 우리 병원에 가는 게 맞겠지? 일단 여보, 너무 일찍 슬퍼하지 말고 아직 여러 방법이 있기도 하고 시도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잘 해보자. 그렇게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의 정자 수가 다른 남자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서 자연 임신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 임신이 힘든 몸이라서 시험관을 권유한다는 의사의 말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요? 정말로 저희 부부는 자연 임신이 힘든 부부인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드실 것 같지만 아직 시험관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관으로도 문제없이 임신이 잘 되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원래 시험관 하기 전에는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편견을 가지실 필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관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자기 아들 탓은 하기 싫었는지 제 탓만 하더라고요. 에휴, 그러게 몸 관리를 젊을 때부터 하지. 내 친구 딸들은 전부 시험관 말고 자연 임신으로 아들 순풍순풍 임신하더라. 시험관이 웬 말이니? 그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 내 아들은 무슨 죄야? 저는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고 자연임신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 없고 여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다행히 남편이 엄마, 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 의사가 그러는데 내 정자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연임신이 힘들기도 하고 요즘은 시험관 많이 한대. 그래도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배란 주사 맞고 몸 고생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미안해 죽겠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응원해줘야 해. 남편의 말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그 이후로 돌려서 저를 은근히 까셨고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시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펼쳐졌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 시험관을 할 때 수정이랑 착상에 실패를 할 수 있어서
5-6개 정도 수정을 시킨 뒤 몸속에 넣어요. 그런데 저는 5개 중에 3개가 정자와 난자가 착상에 성공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새쌍둥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상태면 안정적으로 새쌍둥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산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몸 상태가 지탱을 해주셔야지 아이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많이 먹으면서 정말로 노력할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 많이 가져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둥이 엄마 아빠들이었어요. 그때 바보처럼 감격스러운 마음에 산부인과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한 나날들이 수도 없이 켜켜이 쌓여서 저를 괴롭혔는데, 그런 나날들이 다 지나가고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임신한 저는 그날부터 회사 일을 그만두고 새쌍둥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들은 착상이 잘 되었고 12주를 넘기면서 위험한 시기는 다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동서가 조금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변호사인 동서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변호사라서 아주 내가 어디 모임 갈 때 자랑스러워 죽겠어.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뿌듯하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탁 보고는 정색을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제가 기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우울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버텼지요. 동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행동하고는 했어요. 형님은 직장 생활하면 현타 안 와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참 참을성도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직장 생활은 못하겠던데. 은근히 사람 약 올리는데 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야 뭐 지금은 아이 가져서 직장 생활 안 하기는 하지만 직장 생활 나름 할만해요. 동서는 사회생활 해본 적 없나? 의뢰인이랑만 이야기를 해서 직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나? 좋은 직장도 있고 다니기 힘든 직장도 있어서 뭐 싸잡아서 일반화하기는 힘들죠. 동서랑 말을 하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고 힘들어서 짜증났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임신했고 동서는 아들을 임신하면서 시댁 내에서도 차별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콕 동서를 찝어서 내가 우리 태어날 손자를 위해서 인사동 가서 한복이랑 덧신도 사오고 그랬잖아. 아유, 아주 우리 손자가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부모님 닮아서 머리도 똑똑할 테고 궁금하다 궁금해. 얼마나 귀여울까? 제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께서는 딸을 임신했을 때 시댁에서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저에게 똑같이 대하신 거였죠. 에휴,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여보, 나 시댁에 가면 눈치가 보여서 못 살 것 같아. 딸아이 임신한 게 죄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진짜 고통스럽네. 속상하기도 하고. 에휴,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야. 막말하고 다른 사람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소위 딱 말하면 급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상처받은 적 한두 번 아니었어. 엄마랑 몇 년 동안 연 끊은 적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 여보.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알겠지?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라서 견딜만 했어요. 남편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이혼을 하고 저 혼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고 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디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산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병원도 거의 6년 만에 새쌍둥이를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 아픈 거 하나 없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우량아로 컸어요. 3명을 배에 품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어요. 의료진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잘하셨다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무진장 좋았어요. 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게 맞구나. 나 이제 드디어 엄마가 되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펑펑펑 흘렀습니다. 정말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딸들을 보니까 책임감도 강해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저는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고 회복이 빨랐어요. 그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바로 그 말은 시모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몸 좀 괜찮아지지 않았니? 아이 낳느라 수고하기는 엄청 수고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골반이 넓어서 아이를 빨리 낳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왕비 골반을 타고났구나. 어여 회복하고 베란다 물청소 한번 하러 와야지. 네?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새쌍둥이 낳고 누워있는 저에게 베란다 물청소를 하러 오라고 한 어머님의 말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 낳고 밭일도 하고 그랬어. 뭐 요즘이야 옛날 사람들이랑 요즘 여자들 몸이 달라지긴 했어도 내가 뭐 나 좋으라고 우리 집 베란다 물청소 너한테 시키겠니? 베란다 창고에 옛날에 쓰던 유모차랑 이런저런 육아용품이 있어서 그거 꺼내가기 전에 물청소하라는 거지.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어? 은근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시모였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아이 엄마,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아이 낳고 힘들어서 쉬고 있는 아내한테 무슨 물청소를 하라고 그래.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농담이라도 그런 말 아내한테 하지 마. 이 사람 아직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응? 에휴,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역시 시모는 상식이 없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뒤 새쌍둥이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고생했다 그 한마디 외에는 베란다 물청소하라고 오라는 망언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저에게 해주시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 일주일 뒤 아들을 낳은 동서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주었더라고요. 갑자기 동서가 전화와서는 형님은 이번에 뭐 받으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뭘 받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번에 저 아들 낳았다고 글쎄 샤넬백 600만 원짜리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블랙 클래식백. 얼마나 이쁘던지 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가방 받고서. 어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비싼 거 선물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글쎄 흰 봉투도 주신 거 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저 아들 낳은 거 축하한다고 손주 유치원 입학할 때 쏠쏠하게 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새쌍둥이 낳은 큰 동서는 뭐 받았나 궁금해서요. 동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 속을 벅벅 긁으려고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속이 진짜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몰라 동서.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전화 끊을게. 나는 뭐 아직 받은 거 없어. 어머, 정말이요? 어머님이 선물 안 주셨어요?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우, 진짜. 얄미워서 제 앞에 동서가 있다면 이 말을 콩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재수없기도 하고요. 남편은 그냥 잊어버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가방 사줄게. 엄마는 꼭 해줄 거면 공평하게 해주든가. 꼭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벅벅 긁어놓고 비참하게 만든다니까. 아주 문제야 문제. 짜증나 죽겠어. 그나마 저는 이번에도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웃을 수 있었어요. 하여튼 좀 속상하긴 했죠. 그렇게 저는 새쌍둥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이 한 명이 울면 나머지 두 명도 따라서 울고 저도 울고 아이를 좋아서 많이 낳기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 나중에 진단을 받았을 때 정신과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이신 것 같네요. 혼자서 아이 3명을 돌보려고 하시니까 정말로 힘드실 것 같아요. 몸이랑 정신관리 잘 하시고 약 꼬박꼬박 드시고 좋은 생각 하셔야 합니다. 너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환기도 하고 그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저는 뭔가 정말 내가 아픈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울증이라는 소식을 시모가 들었나 봐요. 아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애 엄마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되겠어? 내가 들어보니까 우울증 이거 할 짓 없어서 걸리는 거라고, 마음의 여유가 풍부한 사람이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 에휴, 이거를 어쩌면 좋니 정말로. 속이 터진다 터져. 내 아들은 우울증 안에 데리고 또 얼마나 생고생을 할 거야. 어머님은 무슨 우울증이 전염병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저를 더러운 여자 보듯이 깔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화딱지가 나는지 몰랐어요. 진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시모의 전화에 대답도 안 하고 바로 핸드폰을 팍 꺼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시모 전화를 끊고 그래? 말도 없이. 우울증이 벼슬이니? 우울증 걸리면 네 시모한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팍 끊어버렸죠. 퇴근한 남편이 퉁퉁 부어버린 제 눈을 보고 당신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눈이 부었어?
당신 어머님한테 나 우울증 걸린 거 말했어? 왜 말했어 도대체? 어머님이 됐어. 아니 왜?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엄마한테 와이프 산후 우울증이니까 혹시라도 이상한 말해서 상처받게 만들지 말라고 그런 의도로 말한 건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바로 펑펑 울어버렸어요.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대요. 슬펐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는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오빠는 새아빠의 아들이었고 저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매였지만 오빠는 저를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10년 넘게 저희는 정말 사이좋은 남매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새아빠가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시고 저희는 따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남편만 오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신우랑 동서, 어머님, 아버님은 저의 자세한 가정사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요. 하여튼 오빠는 서울대 경영을 나와서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가고 해외에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윤정아, 오빠 다음 달에 한국 간다. 이번에 K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미국에서 팀원들이랑 한 사업이 대상받아서 지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윤정이 새쌍둥이 낳은 거 우리 조카들 보러 가야지. 오빠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어. 오빠 빨리 와. 나 요즘 너무 우울하고 그러네. 몇 달 뒤 오빠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는 오빠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이랑 시모가 저를 괴롭힌 거, 동서가 제 속을 긁은 것, 그리고 백수 신우가 제 뒷담 까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모랑 동서한테 이야기한 거 모두요. 오빠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윤정아, 괜히 그런 사람들 신경 쓰느라 너 상처받지 말고 너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 오빠가 나중에 다 그 사람들 복수해줄게. 오빠는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윤정이 오빠만 믿으라고. 저는 든든했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자신이 뱉은 말은 다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빠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가 시모한테 윤정이 걔 예전에 클럽에서 엄청 놀았대. 혹시 몰라? 이번에 아이 낳은 것도 내 동생 애가 아니라 다른 남자애일 줄. 동생 정자도 별로 없어서 임신 힘들다며. 그런데 올케가 아이 3명이나 새쌍둥이나 임신한 게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클럽 죽순이었고 그래서 아이가 다른 남자 아이일 수도 있다고 소름 끼치는 소문을 내서 제가 거의 반강제로 아이들 친자검사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속 터지고 하여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모두 오빠에게 말했죠. 오빠는 당연히 저의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하여튼 백수신우는 자기가 할 짓이 없으니까 그딴 짓거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은 채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얼굴을 안 보니까 행복은 하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어요. 윤정아, 너 신우 이름이 서지혜라고 했지? 어? 갑자기 그건 왜? 네 신우가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왔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우랑 저희 오빠가 IT 쪽 분야를 전공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백수 신우가 저희 오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줄은 몰랐지요. 저는 진짜 심장이 쿵 했습니다. 신우는 저희 오빠를 모르고 저희 오빠는 신우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 오빠는 저희 집에 왔고 저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니, 35살 중고 신입이 면접 3차까지 올라와서 이사들이랑 내가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이상하게 네가 그때 말해준 너희 신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네 결혼사진 보니까 그 여자가 맞더라고. 내가 아주 한 방 먹여줬어.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우와 시모가 한 팀이 되어서 죄 없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일을 해결할 거냐고 물었지.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하지 하는 표정으로 어버어버 하다가 결국 뭐 둘러대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 내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또 갑자기 어버어버 하면서 대답을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놓고 왜 지금까지 취업 못한지 알겠다고 하면서 돌려서 깠어. 오빠, 진짜 대박이야. 와, 대한민국이 좁아도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어? 오빠, 진짜 고마워.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너무 행복하네. 저는 진짜 인과응보라는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신우가 자기 회사 면접 3차까지 올라갔다고 이번에는 아마 붙을 것 같고 이 업계가 요즘 완전 뜨고 있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고 벤처기업 대상 받은 기업이라고 하면서 온 동네 방네 자기 취업한다고 난리 쳤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저희 오빠였고 제 사정을 다 아는 저희 오빠는 신우를 뚝 하고 면접에서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신우는 방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대요. 얼마나 꼬시던지. 진짜 한바구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여튼 취업에 실패한 저희 신우, 한 달 정도 뒤에 추석이 되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새쌍둥이와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신우는 기가 팍 죽어서 동서랑 딱 붙어 있더라고요. 사람 뒷담 까는 거 좋아하는 동서와 신우는 저를 보면서 살이 쪘네, 얼굴이 포동하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이번에 웃는 사람들 기업에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니 얼굴이 전기 충격 받은 사람처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속사정을 다 아는 저로서는 그 모습이 엄청 웃기게 보이더라고요. 면접에서 질문에 대답 잘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뭐야? 뭔데 그걸 알고 있어? 신우는 저의 말에 엄청 당황해 보였습니다. 저는 씩 웃으면서 거기 회사 대표가 저희 오빠거든요. 최정수라는 사람 아시죠? 너랑 성 다르잖아. 어떻게 그 사람이 너희 오빠야? 올케 외동 아니었어? 저희 가정사를 모르는 신우는 그저 깜짝 놀랄 뿐이었죠. 동서도 나 기업 변호사 할 때 들었던 회사인데 그 IT 창업자가 어떻게 형님 오빠예요? 에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석사 밟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국가기업 사업 지원받고 창업한 사람이 형님 친오빠라고요?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모도 놀라서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저희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씩 웃으면서 네, 우리 엄마랑 재혼했던 새아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가족이었죠. 지금은 엄마랑 새아빠가 이혼해서 남남이긴 하지만 아직도 오빠랑 저는 친동생 친오빠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 낳고 시댁에서 당했던 수모들 이야기하니까 오빠가 다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신우는 깜짝 놀라서 뭐? 라고 하면서 엄청 놀라고 시모도 정말이야?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딱 나서서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말 진짜 맞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 회사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형님이 아내 이야기 듣고 놀라서 인성 안 좋은 사람은 안 뽑는다고 해서 면접에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스펙도 별로라고. 누나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었대. 에휴, 그러게 좀 있을 때 잘하지. 아내한테 잘해줬으면 아내가 손이라도 좀 썼겠지. 신우랑 시모는 하이고 하이고 하면서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어요. 자존심 센 신우는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휙 돌리고 후에 막심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웃기게 보였습니다. 저는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딱히 손을 안 써도 나쁘고 악질인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되나 봐요. 저는 제 딸들에게 선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치려고요. 남들을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고 그런 치사한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교육할 거예요. 제가 시집와서 깨달은 게 많거든요. 아주 돌려서 시댁 식구들을 다 까버렸어요. 저희 오빠 정체를 알게 된 신우는 자기가 말 한번 잘못 까딱했다가 IT 업계에 안 좋은 눈도장이 찍힐까봐 전처럼 저를 까대지 못하고 아주 얌전한 양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모도 아차 싶었던 거죠. 뒤늦게 저에게 샤넬백이랑 늦었지만 출산 선물이라도 줄까? 했지만 저는 딱 말했습니다. 선물도 시간과 때가 있는 거죠. 딱 줘야 할 그 순간을 넘기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 줄 거 다 줘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 인생 꼬이기 싫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급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을에서 완벽한 갑이 되었고 아주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나의 원래 인생이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기가 죽고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얼굴을 숙인 채 기가 팍 죽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화끈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룰루랄라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죠. 나중에 오빠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너네 신우, 알고 보니까 이쪽 업계에서 되게 성격 더러운 걸로 소문났더라. 취업 못하는 것도 이미 그런 블랙리스트가 다 돌아서 못하는 거래. 하마터면 너 아니었으면 그런 여자 못 고르고 우리 회사에 들일 뻔했네. 그리고 변호사 동서? 그 여자도 내가 알아보니까 별 볼 일 없던데? 개업해서 돈 못 벌고 그냥 중소기업 사변호사로 들어가서
한 달에 400만 원 벌면서 살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동생을 까고 그러냐. 동생,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 오빠가 있잖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고 오빠가 다 돌봐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알겠지? 저는 웃음을 씩 지어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최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앞으로 시댁 가지 말자고 저를 배려해서 말을 해주었고,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고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네요. 저를 그렇게 까대던 사람들이 저희 오빠의 정체를 아니까 입을 싹 다무는 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네요.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힘들다고 해도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권력자가 말하니까 입을 싹 닫는 게 그저 웃길 뿐이었습니다. 에휴, 그렇게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들을 무시한 채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전쟁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네요. 아들 말고 딸 낳은 게 뭐가 그렇게 죄인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끼리 싸움 붙이고 사이 안 좋게 만들려고 한 시모의 의도를 아직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리고 매일 울면서 살았던 제가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안쓰럽네요. 하여튼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시댁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항상 그때그때 화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도 화병에 걸려서 죽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에휴, 정말로 가해자들이 고통받고 피해자들은 발 뻗고 잘 살아야 하는 날이 와야 할 텐데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하세요. 돈이고 권력이고 뭐고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 권력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